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다음 대선의 전초전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부터 4월 재보궐선거의 판세와 또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정말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서울시장의 최대 변수 중 하나가 이 야권 단일화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오는 24일까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제 당겨져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가닥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부대변인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야권 단일화, 지금 현재 서울시장의 어떤 향배를 좀 가를 수 있는 중요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포인트로 잡혀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어떤 뭐 박빙이긴 한데 누가 되든 어쨌든 단일화 효과는 좀 얻은 것 같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인데요. 지금 경쟁력이라든지 네. 적합도에서 보면 거의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아마 큰 포인트 차보다는 아마 박빙에서 승자가 될 텐데 제1야당 야권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 그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데요. 그렇죠. 어쨌든 컨벤션 효과는 좀 누렸다. 좀 그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도 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단일화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단일화의 그 시너지가 증폭되는 게 이제 본격화될 거라는 좀 전망이 좀 있습니다. 사실 뭐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목받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선거는 구도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자 구도로 가느냐, 양자 대결 구도로 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작부터 야권 지지자들은 어떤 시기든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한 어떤 압박을 사실 해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도 그동안에 뭐 엎치락뒤치락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몰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의 이른바 양자 대결이 이제 성사가 되는 거고, 그것은 이제 양쪽 지지층들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전초전 성격으로 총결집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번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뭐 지금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좀 위기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도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단일화가 상당히 흥행을 했잖아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 첫째는 이제 우리 보수가 4연패를 했죠, 전국 선거에. 근데 최근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하면서 상당히 이번에 단일화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희망의 확신이 생긴 거. 기회를 잡았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군요.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지금 나경원, 오세훈 단일화도, 그다음에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도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박빙의 승부. 이게 흥행이 저는 두 번째 이유로 보이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과연 이게 안철수, 오세훈 중에 누가 이길까? 제가 보기 엎치락 뒤치락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앞서 나갔어요. 근데 국민의힘의 당세가 되면서 오세훈 후보가 이제 나경원 꺾으면서 저는 좀 앞서 나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통 크게 좀 양보하는 이런 이제 이미지를 보이면서 최종적으로는 박빙이지만 안철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겠지만 안철수 후보의 승기를 좀 잡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뭐 일단 단일화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발표를 하면 누가 좀 쥐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승기를? 저도 안철수 후보 쪽에 조금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제 이유는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첫째는 중도 확장성 면에서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보다 좀 앞서 있지 않은가 이런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게 100% 무선 전화로 한다는 것도 안철수 후보한테는 상당한 이게 좀 그 어드밴티지가 좀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점이 있다 보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유선 전화는 그 집에 대기하는 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많이 받는 편이고, 그렇죠. 무선 전화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응답률에서 볼 때도 지금 원래 애초 예상하기는 오늘까지 해서 내일 정도 발표하는 걸로 됐었는데 그러니까요. 어제 하루 만에 끝난 것도 그만큼 응답률이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걸 추정해 볼 때 안철수 후보에게 좀 유리한 국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마지막은 이제 앞서 우리 서보현 학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양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제1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어떤 압박을 받는 좀 박해자 같은 또 이미지를 좀 형성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동정론도 좀 가미하지 않았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 분은 이제 아주 박빙의 승부 속에서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좀 승기를 잡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거 뭐 조금 있으면 30분도 안 후에는 결과가 나와요. 바로 지금 언제 나올지 말지 네. 모르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저는 뭐 누가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 누가 이기는가 보다도 단일 후보를 야권이 만들어냈다라는 게 지금은 중요한 것이다. 단일화를 성공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자체가. 그게 뭐 오세훈 후보가 됐든 안철수 후보가 됐든 사실은 그렇게 본선에서 갔을 때 큰 차이가 있을까? 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누가 되든.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국민의힘은 당세 그래도 조직력이 있고,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이니까 당세가 약하고, 중도 확장성은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강하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따질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주변 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지금 이른바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내려야 된다라는 이른바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 흐름이, 뭐 두 사람이 사실은 누가 꼭 안철수 후보가 좋아서 내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오세훈 후보가 좋아서 지지하고 이것보다도 네네. 이번 기회에 한 번은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된다.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 이제 일종의 그 대상 수혜자로서 두 사람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 자체의 개인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선거는 아니지 않느냐. 네. 마찬가지로 박영선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 간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두 사람의 개인 경쟁력이 누가 뛰어난가 이런 것보다도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은 진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금 더 지지냐. 안정적인 지지냐. 이걸로 이미 프레임이 상당히 공중전에서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네. 그 기본적인 구도 자체의 프레임을 참 깨기가 그것이 쉽지가 않죠, 상당히 참. 쉽지 않은 네. 여권으로서는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뭐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정권 심판에 대해 어떻게 보면 국정 안정의 어떤 대결처럼 구도가 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여당이나 청와대 또 현 정부의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LH 땅 투기 의혹 사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전국을 다 블랙홀처럼 뭐 빨아들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장의 어떤 선거에도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과 함께 굉장히 큰 변수가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보궐선거의 그 가장 중요한 변수가 세 가지 있다 보는데요. 네네. 첫째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아무리 이제 지방선거지만 네. 정권의 그 심판선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첫째 변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변수가 윤석열 돌풍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은 이제 뭐 대통령은 우리 정권의 총장이긴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대부분 야권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를 보고 있어요. 범야권에 범야권. 있죠. 따라서 네.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돌풍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야권의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변수가 부동산 정책, 네네. LH 이런 부분은 이제 특히 그 20, 30대 젊은 층의 표심에 상당히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 3대 변수가 있다 봅니다. 네. 사실 뭐 LH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국민들이 공분을 지금 뭐 계속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 부동산 문제는 우리 아마 국민들 누구도 열애 없이 아마 분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제가 통계를 하나 인용해 볼 텐데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 통계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는 땅과 집이 55%입니다. 상위 10%로 확대를 하면은 97.4%.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동산 부자들 10%가 전 국토의 집과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편이네요. 나머지 90% 국민은 3.4%, 2.4%인가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아웅다웅 하는 셈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땅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노했던 국민들한테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해서 뒤처진 게 아니라 정보와 돈을 가진 사람들 또 어때는 좀 더 말씀드리면은 국가기관에 있는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산을 부당하게 형성해 왔다.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번에 LH를 통해서. 네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그 마른 산에다가 불씨를 던진 꼴이 됐는데 아마 LH 문제는 이번에 정부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데요. 보궐선거에 천착하기보다는 긴 호흡에서 이번 문제를 잘 해결하면은 다음 대선에도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번 보궐선거만 어떻게 좀 넘어가겠다는 심산에서 아주 조급하게 급조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만들고 대책을 내놓으면은 저는 다음 1년 뒤를 또 굉장히 자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저희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시장 단일 후보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최종 단일화 결정이 났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세 분이 결정해 주신 것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거든요. 뭐 오차범위 이내일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로 일단 야권 후보는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지금 뭐 일단은 뭐 안철수 후보냐, 오세훈 후보냐, 아직 아까 말씀으로는 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한 명으로 단일화가 됐다는 게 중요하다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 생각이고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조직력이 막판에 그 안철수 후보의 일정한 뭐랄까요 바람이랄까 이런 것을 눌렀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야권 내에서는. 어제도 보니까 저한테도 이제 굉장히 많은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네. 굉장히 이제 서로 이제 독려하는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 국민의힘의 조직이 막판에 이제 총가동이 되면서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뭐 오세훈 후보가 될 거다라고 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를 발휘한 것 아닌가. 그리고 결국은 아마 이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본선에 가서 박영선 후보와 맞서 싸울 때 누가 좀 더 유리할까 하는 측면에서 좀 아무래도 이제 그 제1야당의 조직력이라는 부분들, 이 그렇죠. 특히 재보궐 선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등등을 생각해서 오세훈 후보 쪽이 조금 더 좀 표를 가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 상당히 박빙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물리적으로는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됐지만 네네. 화학적으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숙제가 사실 남아 있는 거죠. 화학적 결합까지 가능할 그렇죠. 것인가. 예, 그게 돼야 사실 실질적인 그렇죠. 이제 이 4.7 투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네네. 그건 이제 또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새로운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앞서 서 변호사님 예측과는 좀 달랐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실 이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뭐 서로의 강점이 서로 다른 어떤 대결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세훈 후보는 왜 이렇게 좀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됐을까요? 아마 이제 결국 조직력이겠죠. 안철수 후보는 이제 그 의석이 3석밖에 없는 단기 필마잖아요. 근데 이거 오세훈 후보는 아무래도 이게 100여 석이 되는 그렇죠. 제1야당이니까 네. 그게 이제 저는 뭐 비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번에 그 단일화를 보면 흥행은 재미는 있었는데 네네. 결코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과정에 이제 감정 대립이라든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뭐 아내 하니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안철수 후보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본인 선거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이제 뛰면 그리고 만약에 승리한다면 나중에 또 대권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 이번 기회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이 박빙이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제대로 역할을 좀 해달라 이 말씀 드립니다. 부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아까 제가 이제 그 안철수 쪽에 무게 중심을 뒀던 게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민주당 당원들 가지고 열성 당원들의 그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부가 들어와서 아마 민주당 당원들의 바람이 아마 안철수였던 것 같습니다. 왜 안철수 후보가 아무래도 상대하기가 좀 쉽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오세훈 후보는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100석을 가진 제1야당의 후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단일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내지 못하면은 이게 불임 정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을 통해서 정권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다는 이 구도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쨌든 온 사활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어제 뭐 그 각 조직을 통해 가지고 전화 돌리라 그러고 독려했던 것들도 아마 그런 차원인데. 아마 그 발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몇십 명 안에서 아마 이게 결정이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박빙이 초박빙 상태였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 그러려면은 어쨌든 제1야당이 조직을 통해서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일단은 단일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결정이 됐지만 앞서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화학적인 결합,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뭐 이런 분들을 포섭해서 같이 좀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지금 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 낙승을 거뒀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좀 다른 지점들이 발견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들까지도 좀 변수로 다 가져가면서 화학적 결합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국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이른바 이 야권 전체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보가 오세훈이냐 후보가 안철수냐라는 부분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된다. 이게 워낙 지금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누가 거기에서 조금 더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 판단을 좀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미래의 어떤 정치적인 이 새로운 재기 등등을 위해서는 선거에서 열심히 뛰어야 그나마 어쨌든 뭐 새로운 미래를 도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졌다고 해서 과거 뭐 저 대선 때처럼 어디 뭐 외국으로 간다든가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철수 후보도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이 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그것이 또 지금 현재 야권의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 부분도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여러 가지 구도 측면에서나 전체적인 지금 흘러가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뭔가 좀 캠프 차원에서 고민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박영선 후보와의 대결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뭐 오차 범위 바뀌든 아니든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이 분명히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왔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게 계속 예측이 좀 빗나가서 죄송하긴 한데. 네. 근데 그 정도로 선거라는 게 참 모르는 거긴 합니다, 정말. 예, 그만큼 이게 저는 박빙으로 봤는데 오차 범위 밖에 낙성이라니까 상당히 의외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민심은 참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저는 오세훈 후보는 이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박영선 후보가 이제 진보고 오세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보수면 안철수 후보는 이제 중도 상대적으로 오세훈 후보보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중도층을 얼마나 껴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이게 또 보수층의 이탈도 또 강경 보수층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집토끼와 산토끼 두 마리 잡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요. 둘 다 놓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부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래 보입니다. 지금 뭐 집토끼 그러려면 산토끼 아무래도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역할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뭐 단일화 과정에서 굉장히 격한 말들이 좀 오고 갔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에 가까운 뭐 정신이 좀 이상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제 그 주인공이 결국은 이제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분이 그걸 껴안고 잘 마무리를 해야 그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 지금 뭐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LH 땅 투기 의혹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실망감,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혼연돼 있는 것들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제 오세훈 박영선 양자 대결로 간다면 이 LH 땅 투기 의혹은 과연 어떻게 좀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흘러가는 흐름 봐서는 이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가 약간 부동산 선거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제일 큰 도시, 두 번째 도시의 시장을 뽑는 선거인데 부동산에만 이렇게 너무 집중되는 것이 있죠, 좀. 맞느냐?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 물론 이 부동산이 지금 뭐 자산 격차, 우리 국민의 자산의 사실 상당 부분이 부동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 워낙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예.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땅을 갖고 있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자산 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의 이 갈등의 중요한 요소로까지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요한 문제인 건 맞죠. 예. 맞은데 이게 뭐 상대방의 땅 소유 문제, 부동산 소유 문제 가지고 계속 뭐 하루에도 막 논평이 보니까 3건, 4건씩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검증해야 될 정책들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이쪽으로만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LH 건은 지금 뭐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돼서 합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문재인 이 정부가 이 투기 LH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 예, 정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부동산 투기,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투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는 거. 이것이 오히려 상당히 정부에 도움이 된다. 그냥 그렇겠죠. 이게 지금 이 모면하려고 그냥 쉽게 빨리빨리 뭐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해결 안 된 문제입니다. 서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긴 안목에서 그렇게 기본 기조를 가지고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크게 봤을 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은 어쨌든 여권으로서는 답답함이 있을 텐데 뭐 네. 일단 최대한 저는 여야가 지지층 결집하는 쪽으로 가는 거 외에 이 환경 자체가 여권에 워낙 불리한 지금 환경이기 네. 때문에 뭐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하려고 하고 상대방 네거티브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그 선거 치르기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보기에 부동산이 그 선거의 최대 이슈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어떤 한 분야의 정책 이 문제만이 아니고 네네. 결국은 이제 이거 시대 정신하고 이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 정신은 평등, 그다음에 공정, 네. 정의잖아요. 기회는 이제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이게 문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 취임사 중에 하나였죠. 가장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이게 LH 직원들이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번 거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부동산의 접근 기회가 평등했느냐? 그 과정은 공정했냐? 지금 이게 결과는 정의로운가? 이 문제를 묻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다. 이래 보입니다. 사실 뭐 피할 수 없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나 부산시장이라는 자리가 뭐 부동산 정책만 다루는 자리는 분명 아니다 보니까 민생 전반을 경제 전반 뭐 삶의 전반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소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견 당연히 논리적으로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서울시가 어쨌든 우리나라 제일 수도인데 이 인구가 많고 적고 떠나서 지방 행정이라는 게 아주 종합적이거든요. 네. 뭐 정말 수천 가지 일을 하려면 수천 가지가 되는 거고 안 하고 적당히 즐기려면 뭐 4년 금방 지나가는 건데 더군다나 이분들은 지금 1년짜리란 말이죠. 예. 근데 지금 부동산 정책 내놓은 거 보면은 본인들이 또 당선된 걸 가정해서 5년으로 설계를 했단 말이죠. 5년 동안에 얼마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요. 주로 이제 아파트 공급 정책이 위주가 돼 있는데 네. 정말 1년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한번 성찰을 하고 네네. 남은 1년을 시정을 어떻게 끌어가서 서민들 특히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좀 같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쪽으로 갈 건지 그런 걸 고민하는 선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책 선거가 아니라 정치 선거가 좀 된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값지고 소중한 것들 한 10명 정도 이분들 빼놓고도 군소 후보가 나와 있는데요. 네. 그분들 공약 보면 오히려 거기에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좋은 서민들 것들이. 예,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넓게 보고 그런 선거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결국은 서울 시민들과 부산 시민들을 위한 예. 아주 좋은 정책들이 나오는 갖고 있는 후보가 이제 시장을 차지해야 되는 뭐 당연히 마땅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도 아무래도 부동산 뭐 정책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사실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지금 이제 단일화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부동산 쪽으로는 공급 쪽으로 좀 많이 확대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과연 이 짧은 시간에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물음표를 다시거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워낙 이제 그동안에 부동산 관련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비판이 비등하니까 전부 예. 다 이제 어쨌든 공급 중심의 그러니까요. 그런 대책을 내놨고 물론 질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 이제 공공 개발을 통한 공급, 네. 이른바 그 토지 임대부 방식이죠. 네. 토지는 그대로 공공이 갖고 있으면서 이 건물만 임대 소유하는, 임대하는 그런 형식의 개발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임병식 부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후보들이요 1년인데 임기가 그러니까요. 거의 5년을 내다보고 다 공약을 냈어요. 네, 5년에 몇만 가구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다음번까지도 당선될 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뭐 어떤 서울시장으로서의 의지를 보인 부분은 이제 평가를 할 만한데 그럴 듯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5년이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5년간에 이제 30만 네. 호를 공급하겠다. 반값 오세훈 후보는 이제 아파트. 36만 호를 그러니까요.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럴 정도의 서울 시내에 예를 들면 공공이 갖고 있는 그런 땅이나 이런 것들이 부지들이. 있는지 또 그걸 실제로 수용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어떤 검토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글쎄요 이게 지금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그 내세운 공약을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좀 예민하게 좀 잘할 정책들 좀 꼼꼼히 봐서 투표를 나중에 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과연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 큰 방향은 맞아요. 큰 방향은 이제 그 공급 확대가 맞는데 예. 저는 이제 그 보면서 결국 빌공약, 빌공짜가 될 것이다. 결국은 이제 그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봐요. 제가 이제 그 지방자치법을 강의를 했거든요 대학에서.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연방제도 아니고요. 네.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저 호수는요 대통령도 불가능해요. 대통령이나 중앙정부도 불가능한데 시장이 뭐 30만 채, 40만 채 서울시에 공급한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그리고 네. 이제 본인들이 또 이제 그 1년 뒤에 그러면 다시 연임한다는 또 보장 어디 있습니까? 없죠. 지금 이게 1년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저는 저런 좀 너무 이게 그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런 공약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 사실 이제 뭐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이제 맞대결을 하는 이제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양자가 지금 갖고 있는 의혹들이 좀 있어요. 박영선 후보는 뭐 일본의 도쿄 아파트 갖고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또 시장 일대 뭐 처갓집 내곡동 땅에 대한 얘기가 또 있다 보니까 서로 또 이제 그게 또 논란을 공격으로 서로 받아치면서 또 정치 선거가 돼버리는 그런 부분을 빠지면 어떻게 되나라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저는 실은 그 박영선 후보의 그 도쿄 아파트 문제는 논란거리도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자본이 경계가 없어진 지가 이미 오래됐고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와서 집 사고 땅 사고 하잖아요. 네네. 또 우리 일본 사람들도 경제가 좋을 때 맨하탄 가서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그랬었는데 그걸 가지고 외환관리법을 위배를 해가지고 어떤 돈을 부정하게 끌고 나가서 투기를 하거나 투자를 했으면 문제가 되지만은 일터가 옮겨져 가지고 네. 거기 주거용으로 집을 샀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너무 그 야당 측에서 경광부여를 좀 확대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결이 좀 다르죠. 네. 어쨌든 본인이 시장 재임 시에 전임 노무현 정권에서 뭐 이걸 위반했던 어쨌든 이걸 떠나가지고 예. 본인이 시장 재임 시에 그 사업이 결정이 됐고 추진이 됐고요. 또 어쨌든 거기서 한 36억 정도의 그 보상을 받은 것으로 결과가 돼 셀프 있어서 보상이라고 하죠.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눈높이에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좀 해명이 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건 이걸 박영선 후보 거하고 똑같이 어쨌든 뭐 퉁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임병식
부대변인께서는 일단은 결이 좀 다른 사안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양자에서는 공격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두 건 다 사실 이게 그렇게 논란이 될 사안인가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둘 다. 예,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영선 후보 도쿄 아파트 건은 뭐 도쿄에 아파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미국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불법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뭐 돈을 빼돌려서 뭐 아파트를 샀다든지 이런 거면 문제가 되지만 그냥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오세훈 후보 그 처가의 땅 같은 경우도 결국 두 가지거든요. 첫 네. 번째는 이게 투기냐, 두 번째는 거기에 지구 지정되는 부분에 오세훈 시장이 개입했는가 이거거든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땅 자체가 이미 1970년대부터 그 처가 쪽에서 갖고 있었던 땅을 그냥 이렇게 상속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뭐 투기를 목적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원래 쭉 있었던 거예요, 땅이 있었던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그 지구로 지정되는 이 부분이 2004년 그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계획될 때부터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지구의 어떤 가장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거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오세훈 후보 처가의 땅이. 그러니까 지구를 지정하면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정지구 지정 제한이 된 게 2006년 3월인데 네. 이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 시장이 된 게 2006년 6월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되기 3개월 전에 이미 지정이 됐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국민주택에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뀌죠. 네네.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것이 이제 그때 이제 시장 관련된 시장이었죠. 법이 걸리는 건데 네네. 그걸 떠나서 본질적인 내용을 쭉 과거부터 그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은 2004년부터 그렇게 쭉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그렇게 공세를 펼 만한 그런 건가? 물론 그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빌미를 준 부분이 있어요. 나는 뭐 위치도 모르고 뭣도 모른다. 그런데 재산 등록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걸 2007년에 또 본인이 갔었잖아요. 현장. 갔었죠. 간 적도 있었잖아요. 시찰한, 네. 그런 부분들이 갔었는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 이런 어떤 공격의 빌미를 준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걸 어떤 이 투기라고 보고 공격을 할 만한 그런 건이 안 된다. 결국은 여야가 이 LH 사건으로 인해서 터진 이 공분을 네. 이 상대 후보에게 좀 부동산 쪽에 전이시키기 네. 위해서 공세를 펼치는 그러한 맥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하는 거는 이게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것에 매몰돼서 결국은 정책 검증이나 이런 어떤 상대방의 능력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서 서울 시민들이나 뭐 부산 시민들이 제대로 된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에서 이제 저는 우리 유권자 국민들이요. 네. 가장 이제 경계할 게 의혹과 그다음에 팩트를 구별하는 이런 이제 그 지혜로운 눈을 저희가 가져야 돼요. 과거에 보면 이제 그 김대엽 사건 있잖아요. 네. 또는 이제 과거에 나경원 의원의 1억 피부과부터 네. 이런 이제 그 흑색 선전이나 가짜 뉴스에서 이제 그 선거 결과가 좌우된 이런 경우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는 국민들이 좀 더 철저하게 과연 이게 증거에서 뒷받침되는 팩트냐,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가짜 뉴스 의혹적이냐, 이걸 이게 국민들이 저는 현명하게 네. 판단해야 되고요.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뭐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박영선 의원의 이제 그 뭐 도쿄집 그것도 이제 크게 뭐 문제될 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네.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도 마찬가지고 네. 좀 더 나아가면 뭐 부산의 박형준 박형준 후보, 후보, 네. LCT도 저는 이게 크게 불법은 안 보인다. 팩트에 하면 이래 보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가 최종 단일 후보로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된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되면 뭐 대선 후보로 항상 거론이 되다 보니까 그런 대선 전국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내년에 또 대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 좀 어떻게 좀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반적으로 관측하기에 이제 정계 개편, 야권이 중심이 된 야권발 정계 개편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들 하고 있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권에 좀 유력한 주자가 없습니다. 5%대 네. 이상 나오는 주자가 없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고, 그런 반면에 또 윤석열이라든지 그 당 밖에 있는 측에서는 아주 뭐 가장 1위로 나올 정도 여야를 통틀어 가지고 네. 이렇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야권발 정계 개편이 있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국민의힘이 어쨌든 단일 후보를 냈고 예. 또 만약에 여기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야권 개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막 당이 쪼개져 가지고 해체해서 뭐 제3지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네네.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는데 네. 다만
윤석열 총장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렇겠죠. 아마 제 판단엔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안 들어올 거로. 그러면 안 들어오게 되면은 네. 윤석열, 김동연 전 부총리죠. 네, 또 뭐 경제부총리. 다른 세력들이 규합을 해서 이쪽을 추종하는 또 세력들이 국민의힘에서 아마 이탈이 돼서 그쪽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되든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아주 급속한 야권발 정계 개편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막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선거 이후도 참 좀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이후에 아마 사건들이 많을 겁니다. 예. 저는 이게 여야의 공통의 영향을 미칠 걸로 보는데 야권은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돼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외곽 세력까지 이 3자가 연합하는 구도가 대선 전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가 될지 어떤 시기에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야권 하나, 여권 하나 이렇게 양강 구도로 다음번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이른바 사자 구도를 통한 이 분열 가능성보다도 저는 훨씬 더 크다. 양강 구도로 갈 것이고 그런 흐름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여권에도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권에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당대표죠. 예, 이른바 양강 체제로 지금 가고 있고 이것이 이재명 지사의 이른바 일강 체제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판 자체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느냐의 이제 그 분기점이 4.7 선거 이후에 맞이하게 될 텐데 네네. 저는 여권이 좀 더 역동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여권 쪽이 더. 예, 더 이제 많은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 지금 뭐 13용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 많은 주자들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뭐 양승조 충남지사라든지 뭐 박용진 의원, 이광재 의원 등등등 해서 어쨌든 여권 내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이 시나리오를 조금 더 드라마틱한 경선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얘기는 이재명 지사한테는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일 수도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될 수도 때문에 있겠죠. 여야 다 상당히 좀 많은 폭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뭐 여든 야든 특히 이제 야 쪽에요. 네. 정계 개편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입니다. 뭐니 해도 과연 이게 윤 총장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야구로 비교해 보면요. 세 가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윤 총장은. 네. 첫째는 이제 언제 등판하느냐 구원투수. 총선 후냐. 아니면 이게 총선 전에도 야권 후보 좀 지지하느냐. 재보궐 선거 후냐? 예. 네네. 보궐 후냐 네. 전이냐 등판 시기. 이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야구 선수니까 유니폼 색깔 좀 고민해요. 빨간색을 입고 내가 등판할까? 아니면 지금은 회색으로 제3지대에 좀 있으면서 지켜보느냐. 색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구질이 문제예요. 윤 뭘 총장은 던질 덕치라는 것인가? 직구는 하나 잘 던져요. 그렇죠. 근데 구원투수는 구질이 다양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변하고 체인지업, 외교, 안보, 통일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지금 상당히 열심히 그 콘텐츠 내공을 공부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그 야권에서 정기 개편의 핵심은 윤 총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 이래 보입니다. 네, 뭐 변화구도 사실 뭐 배운다고 바로 던질 수 있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그걸 과연 얼마나 잘 소화해내느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부산시장 얘기 잠깐 해볼게요. 네. 부산시장은 일단은 박형준 후보가 좀 우세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덕도 이슈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준 모양입니다.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판세를 뒤집을 의도를 가지고 가덕도 특별법까지 어떻게 보면 무리해가면서까지 지금 밀어붙였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대통령이 현재 가서도 가슴이 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이슈가 전혀 안 먹히는 형국입니다. 그만큼 현 정부에 대한 반감, 민심 위반이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특히 이제 부울경이라든지 TK 쪽은 얼마 전에도 저 다녀온 분 말 들어보니까 뭐 여기에서부터 막 그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현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서울에서 체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게 현지 민심은 굉장히 악화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슈를 갖다 들이대도 이게 이번 판세, 부산 판세를 뒤집기가 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LCT 문제도 지금 중간에 이제 불거졌지만은 이 이슈도 전혀 지금 작동을 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부산 민심이 멀어지는 이유가 뭔가를 그 여당에서 지켜봐야 되는데 현 정부의 오만함이 전 그 적폐 그러는데 그 오만함이 적폐처럼 쌓인 거죠. 이게 4년 동안에 이걸 지금 와서 어떻게 좀 뒤바꾸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커졌다. 네. 그래서 그런 경고의 의미를 좀 받아들이고 선거에 좀 겸허하게 좀 대처하는 게 그나마 좀 더 만회하는 길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앞서 뭐 국장님께 말씀 주셨지만 뭐 오세훈 후보 관련 논란도 뭐 논란거리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부산에서도 뭐 LCT나 가덕도 이슈도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런데 LH 사태는 굉장히 지금 큰 파도가 돼서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수행 지지 평가도 부정 평가가 지금 최고치로 올라온 상태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 참 야권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권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아주 큰 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결국은 고민 속에 이제 꺼내든 카드가 뭐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자라는 측면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까지 이제 등판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지지층들에게 어떤 투표장에 나갈 것을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네거티브 공세인 거죠. 예.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서 상대의 그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게 지금 잘 가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가 이런 예, 것들에 사태의 대해서. 본질을 잘 짚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분석을 해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중도층과 무당층이 이 현 정부에 비판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 의식을 느끼면서 그에 맞는 어떤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그대로 가겠다. 우리 지지층만 끌어내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중도층과 무당층의 어떤 이반 현상을 더 가속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국정 운영의 방향이라든지 이 4.7 재보궐선거의 기본적인 이 전략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이 다시 생각해야지 지금처럼 가가지고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가덕도 이런 이슈도 그 뭐 국민의힘도 가덕도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네네. 그리고 또 과연 그게 될까에 대한 저는 부산 시민들의 의구심도 있다라고 봐요. 너무 막 급하게 막 밀어붙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진짜 빨랐습니다. 예, 정말. 그러니까 법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네. 이게 과연 될까?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에 앞서서 선행 지표로 아까도 제가 늘 말씀드린 이 정권의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된다는 이 강력한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 같은 경우도 박영선 후보가 지금 지역 맞춤형 공약을 네, 하겠다라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쭉 내놓고 있는데 예. 공중전에서 일단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병을 투입해서 육박전으로 가는데 가는 게. 그것이 얼마나 지금 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아마 저는 여권으로서 상당히 좀 지금 답답한 상황일 거라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결국 이제 그 부산이 어렵잖아요. 예. 그렇다면 제대로 된 이게 정책 선거를 해야만 여당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포퓰리즘하고 네, 네거티브로. 흑색성 네거티브만 있죠. 예를 들어 이제 가덕도도 제대로 야당하고 협조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급조한 서두르는 면이 있고요. 특별법이라는. 그리고 네. 이제 뭐 박영수 후보 딸 문제라든지 입시, LCT라든지 또는 이게 국정원 사찰이라든지 이런 네거티브만 간 게 저는 오히려 역효과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대변인 말씀도 좀 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정부가 판세 뒤집기는 쉽지 여의치 않아 보이고요. 결국은 두 가지 너무 좀 한가한 얘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예. 겸손하고 좀 낮아져야 되는 거고 좀 공정의 가치에 좀 무게 중심을 둬야 된다. 지금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이 돌아선 이유가 가장 거기에 있거든요. 땅을 내가 못 사서 집이 없어서 돈 못 벌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나 불공정했다고 불공정하고 보시는 화가 거죠, 나는 국민들은.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민심을 좀 파고들어서 본질이 뭔가 그렇게 국민의 그 상처난 마음을 달래는 쪽으로 대통령도 앞으로 행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민주당 지금 180가 됐다고 지금 거의 말 그대로 개헌만 빼놓고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오만한 행태에서 조금 방향 전환이 벗어나서. 선행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당장 그 재보궐선거는 당연하고
1년 뒤에 대선까지도. 대선도 좀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재보궐 선거가 아직 끝나진 않은 상황입니다.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상황에서 과연 재보궐 선거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향후 앞과 뭐 방향성이나 흐름 자체도 세 분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유권자 그리고 국민의 마음이겠죠. 이 마음에 좀 잘 귀를 기울이면서 다 표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임병식 전 부대변인, 소종섭 국장,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인젝션